안녕하세요. 경계선 지능아이 독서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오늘 무료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계선 지능아이 관련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귀한, 스페셜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버겁고 힘들고, 음, 걱정이 많은 어떤 그런 부모님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힘들고, 버거울 때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고 출구를 찾고 싶은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과 저의 경험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신랄 같은 가느다란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경기선지능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울어요. 혹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이런 등등 어,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뚝뚝 이제 눈물을 쏟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은 또 그와 더불어서 아이가 힘든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힘든 아이에게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뭐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왜 노력을 안 하냐고 혼을 내거나 엄마 본심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들을 가끔 만나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령 지능은 낮지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몫을 해나갈 수 있도록까지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좀 해낼 수 있을까. 그 부모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 강의를 찍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경기선지능 아이를 키우면서 놀이치료를 가요. 언어 치료를 가기도 하고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치료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교육복지 대상이 돼서 바우처나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돈도 들고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사회성 치료 프로그램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병행하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 경독 상담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경독 상담에 제가 주제로 잡은 특강의 주제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독서 상담일까? 왜 경계선 지능 아이를 키우는데 왜 부모가 책을 읽어야 될까? 이 부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이거에 대한 팁들을 좀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몇 가지 도서 추천 리스트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균 범주에 속하는 IQ 85에서 115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들을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 뭐 그 이후가 되는 115 이상 우수한 지능을 가진 아이라고 하고요. 그런 지적장애라고 이야기할 때는 IQ 70 미만을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장애 구간도 아니고 평균 범주도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경계선 지능이 우리 아이가 5살 때, 10살 때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가 IQ가 더 좋아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다 하죠. 물론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능이 좋아진다라고 단정하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좋아지진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4%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교실에 30명 중에 4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어,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이니까 좀 더 많은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 어떤 걸 한다든지 뭐 감각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평균에 가까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경계선지능 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면, 그렇잖아도 자기 역량껏 아이 딴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시선이 그렇게 들어오면, 아이가 자아 정체성,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는 못하는 아이인가 보다.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아이인가 보다. 라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아이들이 갖게 되죠. 낮은 자존감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보다 더 아래 단계인 지적장애 수준의 어떤 그 수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발견이 늦어요. 그냥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괜찮아질 거야. 학년이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하긴 하지만, 지금은 친구를 잘 못 사귀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도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 갭이 굉장히 커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커. 애들은 자기 몫을 할 거야. 라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격차 커지고 더 안 좋은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의 손상이 돼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도전을 안 하려고 하고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어떤 낮은 수행에 익숙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경계선 지능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에 맞춤형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 경계선지능 옛날에 비해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에 비해서는 많이 요즘엔 인식이 좋아졌어요. 뭐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능이 낮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치료와 시도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찬성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것에. 놀이치료 가니까 우리 아이는 주 3회 아주 좋은 놀이치료 센터를 가. 주 2회 언어치료 센터를 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네, 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가 좋아질 수 없어요. 아이는 그 안에 오히려 갇혀서 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해요. 그리고 걱정도 그렇다 안 하는 거야. 걱정도 많이 하고.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걱정도 하고 많은 치료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 그냥 떠밀려 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케어할 수 없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버리면 이제 그때서야 많이 후회하는 경우를 또 있어요. 부모들이.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가장 해줘야 되는 부분은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열쇠다, 관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치료 다니고, 사회성 프로그램 다니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 도움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3시간, 일주일 매일 간다고 할 때 7시간, 월화수목금토 일 다 간다라고 할 때 7시간을 케어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서 보내야 되고 집에서 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때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이들의 몸에서 체화돼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응 대처할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부모들이 가장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1시간, 2시간 정도의 우리가 구조화된 상담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 놀이치료나 어떤 상담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때뿐이라는 거.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커버는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놀이치료센터를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었고, 같이 책을 읽어주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에게는 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선진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경제선진흥 아이들의 특징, 이것들이 우리 아이랑 여러분, 우리 가지고,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좀 학습 영역에서는 우월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성 영역에서 우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계선 진행 아이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봅니다. 학습 영역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다음날 잊어버리는 경우. 글자를 읽기는 읽지만 내용 이해가 참 어려운 거,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적장애라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이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천천히, 차분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될 때, 어, 다 40점 꽈락이 되면 안 되고 60점 다 넘어야 하잖아요. 전 과목을 이제 엄마랑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차분차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스르륵 설명하고 나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읽기는 있지만 이해가 느리고 천천히 된다라는 거. 네, 저희 아이 물론, 네, 다 합격을 해서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여러 번 설명해줘야 이해가 되고요. 배운 것을 그 상황을 다른 상황에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응용하기가. 집중 시간이 짧고요. 피로도가 높아요. 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아이가 똑같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는, 집중 시간 높아요. 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봤어요. 또한 사회생활과 어떤 그 친구관계 영역을 보시면 친구 사이에 맥락과 농담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놀림인지 장난인지 구별이 어렵고요. 물건 챙기기나 계획 세우기 이런 실행 능력도 미흡하고요. 감정 조절이 또래보다 좀 미숙할 수 있고요. 규칙 이해를 해도 상황 적용이 어렵고요. 이게 이제 친구 사이에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가족 안에서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친밀하고 마음의 끈을 좀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친구관계를 못 사귀지만 집에서는 형제 간에 농담도 잘하고 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빈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확장이 돼서 사회생활에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놀이치료나 어떤 센터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서의 육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경영지능 아이들이 갖는 마음속의 생각은 이렇대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여러 번 읽었고 외웠고 썼고 했는데 왜 난 이게 안 되지?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나 원래 부족한 인간인가? 난 모자란 인간인가? 라고 막 자아 비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이걸 좀 잘하게 해야 되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야지, 좋은 치료센터에 보내야 되지. 그래서 좋은 센터나 이런 학원을 막 여러 군데를 막 돌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정 안에선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확장이 돼서 다시 사회로, 다시 학교로 갔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늪 안에서만
늪 안에서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안에서만 맴도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아이들은, 정보 처리 방식이 느리고, 네, 천천히 가야 되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논리적으로 천천히 가면 정보 처리가 돼요. 더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지칠 수밖에 없겠죠. 힘들고. 또한, 우리가 비교는 모든 사람에게 비교는 정말 악이죠. 독이죠. 네. 왜 누구누구는 되는데 형제 간에도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형제 간에 비교하는 게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네. 이 한마디가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잖아요. 비교 때문에. 음, 그리고 강점을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강점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에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지능만 낮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특정한 집중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찾으셔야 되냐? 부모가 찾으셔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엄마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생각들을 이런 생각 하죠.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자책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런 시간에 오히려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독서 상담이었어요. 독서 상담. 지금 이렇게 경독 상담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그냥 아이랑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읽고 그냥 책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네, 그런 거를 그냥 수시로 무시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 상담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독서 상담사 이런 자격도 따고 이랬는데, 독서 상담이란 독서 치료란 비블리오 테라피란 책을 매개로 내담자의 정서, 행동, 인지 문제를 탐색하고 치유를 돕는 상담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책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네, 매개로 해서 아이의 정서와 인지와 행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상담사여서 많은 상담 기법을 공부했어요. 해결 중심 상담 기법, NLP 상담 기법, 최면 상담 기법, 세티어 의사소통 상담 기법, 많은 상담 기법들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려면 해결 중심이나 뭐 세티어 의사소통 이걸 적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랑 내가 적용하기에는 제일 좋은 상담 기법이 이 독서 치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을.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언어로, 책이라는 매개체를 빌려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누구 미워 죽겠어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실상 내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우리 경기선지능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굉장히 못하고 안 하고 누르고 살죠. 굉장히 아이들이 착해요. 순하고 순진하고. 그러다 보니 감정을 표현해 못해요.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만약에 그런 거가 나오면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죠. 미워 죽겠어. 꺼져버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생겨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자기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독서 상담의 가장 큰 기법이라고 봅니다. 또 왜 책이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렇게 6가지로 이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책 속 주인공 이야기로 감정을 다룰 수 있다. 방어심 없이 이렇게 벽을 치거나 경계 없이 마음을 열게 된다. 안전한 거리가 마련된다라는 게 책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모델을 제공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아이에게 책 속의 대화가 감정 표현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공감을 경험해요. 주인공이 비슷한 고민을 극복하는 걸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책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또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부모와 연결입니다. 함께 책을 읽는 시간 자체가 아이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어라는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반복이 가능해요. 우리가 치료센터나 학원을 가게 되면 딱 그 시간 끝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집에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읽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음, 한 번 읽고 또 읽고 미운 돌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만약에 그럼 미운 돌멩이를 오늘은 그 미운 돌멩이에 나오는 다른 주인공, 다른 인물에 비춰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한 권을 가지고도 몇 번을 읽을 수 있고, 네, 몇 번, 다른 대화를 꺼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 억지로 감정을 꺼내지 않아도 책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열어주기 때문에, 네, 뭐 슬픈 일이 있었어? 야, 여기 미운 돌멩이에서 나오는 돌멩이는 이때 감정이 어땠을까? 맞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꺼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책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독서 상담 치유 원리는 세 단계는 동일시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야기 속 책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똥을 예를 들면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장면에서 나도 저런 느낌 있었는데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표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무시했어 친구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줬어 나만 모른 척했어 이런 어떤 소외된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카타르시스. 억눌렸던 감정이 이야기를 통해서 책 속에서 대신 울어보고 대신 화내면서 정서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죠. 세 번째는 인사이트, 통찰이에요.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서 주인공이 변했는데 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통찰하는 거. 아,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네. 나도 새로운 어떤 나도 괜찮아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책을 중심으로 하는 실전 대화법에서 오늘 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 책을 펼치기 전 5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5분도 아니고 1분? 뭐 아무튼 책을 펼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딴 곳에 갖다 놔야 되고요. 네. 아이한테 이리 오라고 해서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읽는 오늘은 여기서 책을 읽을까? 아니, 오늘 어디서 책을 읽을까라고 아이가 원하는 장소를 책을 정하는 거, 장소를 먼저 정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담요를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책을 고르는 거. 어떤 책을 오늘 읽을까?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몇 권을 주고 이 중에 골라보러 가도 괜찮고요. 무작위로 골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준비한다든지 먹을 걸 좀 준비해 놓고 같이 읽는 거. 이 준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책 읽으실 때 시간의 압박을 좀 빨리 읽어야지. 그리고 뭐 누구는 잘 읽었는데 너왜 이렇게 못 읽냐. 이런 거 안 하시겠지만 네. 책이나 유튜브나 뭐 TV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라디오 틀어놓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라디오에 어떤 그 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멘트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책 잘 읽어야 돼. 책 잘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가서도 안 돼. 이거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주의사항으로. 그러니까 읽기 전에 이게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 오늘도 엄마랑 따뜻한 책 읽기를 하겠어. 할 것 같아. 재밌겠다. 기대된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읽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되게 그날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다 책을 읽었어요. 읽는 거는 뭐다 읽어주시니까 읽고 나서는 이제 이때가 자존감을 심는 대화예요. 심는. 제가 심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심는다라는 거는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죠. 심는다는 표현 쓸 때 씨앗. 씨앗의 속성이 뭐죠?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씨앗의 속성이. 책을 읽는 거와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책 후 대화, 책 후 활동이 그 씨앗을 심는 작업이에요. 아,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책을 읽었으니까 사회성이 높아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존감을 심는 대화를. 어, 독후 대화의 목적은요,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잘못한 상관없어요. 다만 이 책에서 나왔던 많은 상황들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감정과 연결되는 게 심는 대화입니다. 감정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이에게. 이 책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남아?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야. 그래, 엄마도 그 장면에 마음이 찡했었어. 그래, 그런 기분이 들었겠다. 그다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혹시 이런, 여기서 돌멩이처럼 그런 마음 든 적 있었어? 그랬구나. 이렇게. 너무나 또 거기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공감을 많이 하진 않아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씨앗을 심으려다가 다시 씨앗을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뭐 이런 정도로 막 강요하면서 끄집어내라고 막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없었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랑을 전하는 거. 엄마는 네가 뭐를 잘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너라서 좋아. 너라서 사랑해. 엄마는 너의 엄마인 게 행복하고 네가 우리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말로 마무리 딱 마침표를 찍어주고 체크 활동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강아지 동물 한번 강아지 동물 모두 아는 얘기죠. 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는 누군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대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죠. 강아지 똥이 민들레꽃이, 음, 필 수 있도록 해줬잖아. 너는 그 장면 어땠어? 강아지 똥이 이제 쓸모 있어졌네. 할 일을 했네, 뭔가. 뭐 이런 거. 그러게, 엄마는 그 장면 눈물이 났다, 야. 눈물이 날 뻔했어, 찡 하고. 처음에 쓸모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그런 적 있어. 음, 이런 정도로. 네. 엄마 네가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랑 사랑해.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꼭 이런 대화를, 이런 멘트를 연습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놀이치료센터에 가거나 그럼 선생님들이 꼭 이 얘기 하시잖아. 이런 얘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해. 실수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가 힘들 때 엄마가 곁에 있을게. 틀려도 괜찮아. 그게 배우는 거야. 네 속도로 가면 돼. 늦어도 괜찮아.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네, 이런 대화들을 네, 수시로, 무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권 책 리스트는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책 리스트일 거예요. 자존감이나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책 리스트 10권을 한번 그린 책을 추천해 봤어요. 강아지 똥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들 발견하게 된 이야기죠. 괜찮아는 자기 수용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 틀리면 안 돼라는 두려움이 줄어드는지. 알사탕은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감 능력과 관계를 다루는 책이고요. 무지개 물고기는 나눔과 우정을 통해서 나눠주잖아요. 자기 비닐 하나씩. 진정 행복을 찾는 이야기. 나는 나야. 남과 달라도 괜찮다. 왜 나는 다르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용기로, 난 달라도 괜찮아. 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책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조건 없는 사랑을 담는 이야기죠. 잘해야 사랑받아. 뭔가 좋은 일을 해야만 난 좋은 아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 담을 수 있는 책이죠. 장수상 손년집. 예. 저는 백희나 작가의 책은 다 좋아하는데 이 책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대를 넘어는 우정, 다름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을 길러주는 책이죠. 그 녀석 맛있겠다 이런 거. 다른 존재의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네. 넌 사랑받게 태어났어라는 이소희 작가의 책. 태어난 순간부터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 자존감의 뿌리를 심어주는 책이죠. 나는 책이 좋아요. 앤서니 브라운의 책. 책읽기에 즐거움을 찾게 해주는 이야기를 독서 습관을 좀 자연스럽게 길러줄 수 있는 책이고요. 네. 실은 아이가 스스로 책을 좋아할 수 있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를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지만 나는 이거를 너랑 같이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랑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걸로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푸시 아닌 푸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독후 활동도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참 좋은 겁니다. 책 속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역할극을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감정 얘기를 쓰자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자고 할 수 있고. BGM을 정하는 것도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 책에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서
함께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악 고르면 막 쫘락 나오잖아요. 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수노 같은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어, 네, 각색하고 편집하고 작곡해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원 편지를 써보는 거, 주인공의 편지 쓰는 거,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음, 오늘 핵심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경계선 지능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지키는, 자존감을 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리고 책은 안전하게 마음을 열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치유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읽고 난 후에 대화가 아이의 자존감, 딱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 심어주는 거고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해. 이 문장부터 많이 많이 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경독상담 치시고 들어오시면 네,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질문도 남겨주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독상담 무료 특강 1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